안녕하십니까. 원격교육센터 공유 콘텐츠 시읽기의 즐거움에서 매짐의 욕망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프랑스 사랑시를 소개하게 된 고려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손주경입니다. 사랑은 시의 가장 보편적인 주제입니다. 동서양의 거의 모든 시인들이 사랑을 주제로 삼은 작품들을 썼습니다. 시인들은 왜 사랑을 노래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랑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인들이 이런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일은 결코 이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사랑이 모든 인간이 가진 감정의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로 인해 시인들은 사랑을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이 자리에서는 매짐의 욕망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주제로 프랑스 시 몇 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사랑시의 화두는 결핍, 매짐, 자유입니다. 이 화두를 염두에 두고 시인은 사랑시를 왜 쓰는가, 사랑시를 통해 무엇을 제시하려고 의도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랑의 속성과 시의 속성이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따져보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부재를 거부하는 감정과 매짐을 지향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닌 이상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에 언제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나에게 결핍된 것, 그것은 나 안이 아니라 나의 밖에 위치합니다. 그것이 나의 손을 벗어난 어떤 곳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누군가가 나의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욕망은 부재의 상황을 전제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부단히 매짐을 지향하는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재로 초래된 결핍을 소멸시키기 위해 매짐의 상황을 인간은 욕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욕망하고 시인 역시 이것을 노래합니다. 이 점을 영국 시인 존 don은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인간은 섬이 아니다. 어떤 인간도 그 자체로 완벽한 하나의 섬은 아니다. 각각의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태양의 한 부분이다. 만약 한쪽 땅끝이 바닷물에 잠기게 되면 유럽은 그로 인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마치 꽃이 줄어드는 것처럼, 마치 그대 버틀의 성이 줄어드는 것처럼, 혹은 그대의 성이 줄어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죽음은 나를 줄어들게 만든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교회종이 누구를 위해 울리는지 질문을 던지지 마라. 저 종은 너를 위해 울리고 있다. 인간은 결코 홀로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은 무언가와 맺어지기를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프랑스 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프랑스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의 작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장장 2시간 뒤쫓았던 그녀가 사라진 집. 그 돌계단 아래에서 오랫동안 내 손가락은 키스를 날렸다. 그러나 운하는 황량했고 강둑마저 그러했고 아무도 없었으니 어느 날 2시간 넘게 내 삶을 바쳤던 그녀를 내 키스가 어떻게 다시 만났던가. 그 여인을 로즈몽드라 이름 붙이고 홀란드에 꽃핀 그 잎이라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며 나는 천천히 나섰다. 세계의 장미를 찾아서. 작품에 등장하는 시적 화자는 사춘기 소년처럼 보입니다. 이 소년은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진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해 여인과 소통하는 사랑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2시간이라는 표현에서 둘이라는 것을 굳이 작가가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시 만났던가라는 표현에서 소통하는 사랑을 꿈꾸는 그런 소년을 이 시인은 등장시키기도 합니다. 이 소년은 자신이 꿈꾸는 사랑에 대해 일종의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1년에서 오랫동안이라는 표현이 그것을 암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기다림과 달리 그가 처해 있는 공간은 그의 기다림을 충족시켜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행에서는 사라져버린 여인의 지팔찌에 있지만 즉 그녀를 소년은 향하지만 운하는 황량했고 강둑마저 그러했고 아무도 없었으니라는 표현이 환기하는 적막함은 이런 소년의 심정을 배반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소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오히려 방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가 여인에게 날린 키스를 여인은 알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그의 키스를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여인을 향한 소년의 전진하고자 하는 욕망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특히 내 삶을 바쳤던 그녀를 내 키스가 어떻게 다시 만났던가라는 시행은 이런 절망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목숨을 맡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자, 그러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목숨을 거는 이 소년의 행동은 참으로 부질없어 보입니다. 그의 행동이 어떤 결실도 얻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환상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인을 따라간 날은 어느 날입니다. 명확하게 명시할 수 없는 수많은 날들 중 하나의 날일 뿐입니다. 이처럼 1년과 2년은 소년과 그와 어울리지 못하는 공간을 배치시키면서 방황하는 소년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에게는 하나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에게 제 맘대로 이름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이 실제로 그런지는 알지 못하지만 소년은 그녀에게 로즈몽드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세상의 장미라는 뜻이죠. 장미가 아름다움의 상징이라면 그녀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입니다. 그것은 추적하고 찾아 나서야 하는 대상, 육체적으로 감각하고 정신적으로 삶 전체를 바쳐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추적의 이유를 이 소녀는 밝힙니다. 그녀를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즉 기억 안에 그녀 아름다움을 새겨놓기 위함입니다. 이때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그녀를 그 안에서 존재하게 만드는 행위가 됩니다. 사라진 그녀는 분명 부재하는 존재이지만 이 부재하는 것에 소녀는 기호로 된 이름을 부여하면서 그녀를 자신 안에서 영원히 살게 만듭니다. 이 점에서 이 소년의 행위는 무용하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는 없던 것을 있게 만드는, 즉 없음을 있음과 맺어놓는 창조의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소년이 붙여준 이름 덕분에 여인은 소년 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은 길을 떠납니다. 세상의 장미를 찾아 떠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가 앞으로 가는 길은 무언가를 약속해주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암스테르담과 마찬가지로 적막한 공간일 것이며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공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인을 자신의 기억에 담아두고 여인을 닮은 세상에 있을 무언가를 찾아 길을 기꺼이 떠납니다. 그 길이 여전히 방황을 그에게 요구할지라도 그는 길을 갈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에 이름을 붙여 그것들이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철없는 소녀는 시인의 전형이 됩니다. 시인은 무언가에 이름을 부여하여 그것들이 기억되게 만드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인 피에르 드 홍사르가 작성한 것입니다. 작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어 보러 갑시다 장미를. 오늘 아침 햇빛을 받으며 제 주홍빛 드레스를 활짝 펼쳐 보였구만. 진홍 드레스의 주름주름들과 그대를 닮았던 그 낯빛을 이 저녁에 다 잃지나 않았는지. 아, 아름다운 이어 보시게나. 그것은 얼마 가지 않아 아름다움 떨어뜨리고 말았구나. 오 진정 가혹한 자연이여.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꽃잎은 살아가야 할 뿐이니. 자 아름다운 이여 그대 나를 믿거든. 그대 나이 그토록 푸르른 신선함 속에서 꽃 피우고 또 피우는 동안 누리시라 누리시라 그대의 젊음을 이 꽃처럼 늙음이 조만간 그대 아름다움 시들게 할 것이므로. 아마도 독자인 여러분은 이 시에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주제를 금방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까르페 디엠은 시간을 따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젊음을 누리라라는 본질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니 헛되이 청춘을 보내지 마라 라는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르네상스 프랑스 시의 왕자로 불렸던 옹사르는 여인을 장미와 동일시합니다. 아름다운 장미의 짧은 생을 여인의 삶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미에게 진홍 드레스를 결부시켜 꽃에게 사람이 입는 옷을 연관시킵니다. 꽃잎과 살아가다라는 동사를 맺어놓아 꽃을 여인과 완벽하게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여인의 아름다움은 장미의 아름다움과 맺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만 살아가는 장미와 여인의 짧은 청춘이 맺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청춘의 한복판에 있는 여인에게 자기 사랑을 받아 한껏 피어나기를 권고합니다. 여인이 장미라면 이 여인은 청춘을 꽃피우기 위해 시인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욕망을 전달하기 위해 시인은 여인을 장미에 비유했습니다. 그는 장미와 여인을 일치시켜 여인과 자신 사이에 놓인 간극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여인과 맺어지려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연의 산물인 장미와 사랑의 대상인 여인, 그리고 그녀를 욕망하는 자신 사이에 맺음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인이 장미의 짧은 생애를 보지 못할 것을 그가 염려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인이 장미의 삶에서 자신의 삶을 읽어내지 못할 것을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맺음의 욕망을 실현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시인은 장미라는 은유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유는 사물들이 서로 은밀하게 맺어져 있다는 것을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상의 시선은 사물들 사이에 은밀한 맺음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사물들이 맺어져 있음을 읽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시인은 은유를 통해 자기 외부에 있는 여인을 자신에게로 끌어와서 존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 시인은 여인에게 권고하는 아름다움을 누리라는 말, 현재를 즐기라는 말, 젊음을 펼치라는 말은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현실에 간극이 있다면, 현실이 단절로 점철되어 있다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시인은 더욱더 맺음의 세계에 대한 전망을 열어보이려고 시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의 의도입니다. 그는 맺어진 세계의 모습을 꿈꾸며 부단히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단절을 경험하고 간극을 보게 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더욱더 충만한 세계를 꿈꾸게 되듯이 시인은 은유를 통해 맺어진 세계에 대한 전망을 펼쳐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인은 사랑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사랑시를 읽으면서 맺음의 욕망이 내 안에 머물고 있다는 기쁨을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시는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끼쳐 완전하고 충만한 세계, 결핍이 제거된 세계, 단절이 극복된 세계에 대한 희망을 품도록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세 번째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진이라는 제목을 지닌 작품입니다. 그녀는 내 눈꺼풀 위에 서 있고 그녀의 머리칼은 내 머리칼 안에 있다. 그녀는 내 손 모양을 하고 있다. 그녀는 내 눈 색깔을 하고 있다. 그녀는 내 그림자 안에 잠긴다. 마치 하늘의 돌멩이처럼. 그녀는 언제나 눈을 뜨고 있고 나를 잠들게 두지 않는다. 환한 빛 속에 그녀의 꿈은 햇빛들을 사라지게 하며 나를 웃고 울고 웃고 할 말이 전혀 없어도 말하게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분명 한국어로 쓰였는데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행부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꺼풀 위에 서 있다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행에 내 그림자 안에 잠긴다는 무슨 말인지 엘리아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돌멩이?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역시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행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행에서는 그녀가 나의 내면으로 들어오기 직전의 순간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 있고는 그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시각성이 강조되고 있죠. 이행에서는 촉각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삼행의 열린 손은 주기 위해 손을 여는 행위를 가리키겠지요. 만질 수 있다는 것과 즉각적 접촉에 대한 욕망이 드러납니다. 이로 인해 삼행과 사행에서 그녀와 나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오행에서 그녀는 내 그림자 안에 잠긴다라는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림자는 나의 분신이라는 의미이니까요. 육행의 돌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돌은 광물입니다.
그래서 지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가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돌의 세계와 구름의 세계가 허공에 떠 있습니다. 돌은 무겁기 때문에 지상에 있어야 하지만 구름을 닮을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돌과 구름이 나란히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돌멩이처럼이라는 표현은 하늘과 지상의 맺음을 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상과 천상이 결합하는 현상을 통해 폴 엘리에르라는 이 시인은 그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세계를 꿈꿉니다. 그녀와 나의 만남을 우주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비현실적인 세계를 제시합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년이 나의 관점을 기록하고 있다면 2년은 여인의 관점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벌써 작품 전체가 그녀와 나의 맺음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년의 그녀는 나를 포용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통해 살아있습니다. 나를 깨어있게 만드는 그녀는 모든 것을 살아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환한 빛 속의 그녀의 꿈은 강렬한 빛의 세계, 태양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다른 세상을 창조하는 힘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삶의 모든 것을 새로 만듭니다. 무에서 있음으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그녀로 인해 나는 살아있게 되고 세상도 살아있게 됩니다. 이 점에서 엘리아르에게 여성은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사랑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눈을 열어 세상을 받아들이는 여성에 의해서 우주가 총체성을 간직하며 살아있게 됩니다. 여성의 눈을 통해 남성인 나는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여성은 행복한 소통이 행복을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아르는 사랑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미완성의 나를 완성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결핍에 대한 인식이 맺음에 대한 욕망을 부추기고 사랑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에 대한 욕망을 시인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작품 제목도 마지막 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토록 너를 강렬하게 꿈꾸었고 그토록 길을 걷고 그토록 말을 건넸으며 그토록 너의 그림자를 사랑했으니 너의 그 무엇도 내게는 남아있지 않다. 그림자 속에 그림자가 되는 일이, 그림자보다 수백 번 더 어두운 그림자가 되는 일이, 찬란히 빛나는 너의 삶 안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갈 그림자가 되는 일이 내게 남아있을 뿐. 이 시의 저자인 호베르 데스노스는 자유로운 자가 되면 사랑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자가 되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노래한 프랑스 초현실주의 시인입니다. 앙드레 브레똥의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가했으며 저널리스트와 라디오 방송 작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나치 점령 시기에 레지스탕스로 활동하다가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었고 1945년 체코슬로바키아의 한 수용소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작품을 살펴볼까요? 시인은 1행, 2행, 3행에서 그토록이라는 부사를 반복합니다. 강렬한 희망을 표현하기 위해서이겠죠. 1행의 걷고 말하고는 육체의 행위, 즉 말의 행위에 전력을 다했다는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그림자마저도 좋아했습니다. 그림자는 여인과 떨어질 수 없는 분신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녀의 몸, 정신, 심지어 그녀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러나 그 형체마저 소멸시킨 그림자마저도 이 시인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그녀의 그림자를 닮아 그림자로, 즉 자신의 얼굴의 모습, 몸의 윤곽마저도 모두 소멸시켜 그림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림자와 그림자의 겹침은 각자를 특징 짓는 요소들,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소멸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녀와 하나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그때 비로소 칠행에서처럼 찬란한 빛남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시인은 여인의 삶 안으로 진입하여 그녀와 동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인과의 완벽한 합의를 꿈꾸는 이 시인은
그 합일만이 진정한 행복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인도 자신도 찬란한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녀와 나 사이의 간극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나에게서 나의 흔적을 지우고 그녀에게서 그녀의 흔적을 지우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감행합니다. 나의 그림자와 여인의 그림자를 겹치게 만들면서 나와 너를 구분했던 각각의 형체들을 소멸시키려고 합니다. 흔해 마그리트의 연인들이라는 그림이 암시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굴을 가린 여인들, 서로를 구분짓고 서로의 차이를 만드는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맺음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데스노스는 그녀의 그 어떤 것도 내게 남아있지 않아야 하고 나의 그 무엇도 그녀 안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겹쳐진 그림자 안에서는 서로를 구분하는 모습들이 모두 소멸합니다. 이때 그림자의 어둠은 빛의 찬란함으로 바뀌는 신비한 세계를 연출합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연인들을 서로 완벽하게 일치하게 만들면서 그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태양을 제시하게 됩니다. 완벽한 사랑을 다룬 이 작품의 마지막 시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처럼 시 역시 형체가 사라진 너라는 대상과의 완벽한 맺음을 욕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사랑시는 언어를 통해 맺음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시의 언어는 맺음의 욕망을 전달합니다. 시인은 이 욕망을 언어로 불러와서 언어와 욕망이 맺어지기를 부단히 지향합니다. 나와 욕망의 대상 사이에 맺음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는 독자에게 맺음의 욕망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제공한다고 또 역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프라고나르의 독서하는 소녀의 그 발그스레한 뺨이 환기하듯이 독서는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그림 속 소녀는 책과 자신, 책의 이야기와 자신의 정신이 맺어지는 순간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사랑시는 결핍보다는 충만함을, 간극보다는 겹침을, 부재보다는 존재를 선호하는 인간의 본질적 욕망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시를 읽는 독자는 현실이 허용하지 않는 맺음의 세계를 발견하는 길에 뛰어든 자라고도 또 역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완전한 세계를 향한 시선을 독자는 갖게 되면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맺음의 세계를 향한 욕망을 주동시키는 사랑시를 읽는 것은 현실의 단절과 고통을 극복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시를 읽는 것은 간극을 극복하여 맺음으로 엮어진 조화로운 세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랑시의 독서는 나와 타자 그리고 세계를 맺어 놓으며 살아있게 만드는 동요입니다. 앞에서 존던이 말했던 인간은 섬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랑시는 확인시켜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의 욕망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사랑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시는 맺음이 보장할 무한한 기쁨을 우리에게 떠올리도록 부추기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과 시는 강렬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시를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